정맥류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맥류를 이해하려고 하면 혈전, 이 어혈이 생기는 생리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맑은 혈액은 눈으로 보면 빨갛고 선홍빛으로 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거의 푸른빛, 검은빛에 가까울 거예요. 혈액 자체가요. 그러면 이 검은빛에 가까운 건 어때요? 혈액 속에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멜라닌 색소는 중산 탄닌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1차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까지 떨어져야만 정맥류라고 하는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정맥류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학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뭐 2000가지고 3000가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분류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만큼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인체가 뼈가 다르고 근육 조직이 다르고 또 인대가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다 각자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세포들이 그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만들어질 적에는 혈액 속에 몇천 가지 성분 중에서 뼈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골라서 그거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뼈를 만든단 말이에요. 세포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맥류라고 하는 거 이해할 적에는 그런 거를 이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혈액은 성분학적으로 분류하면 2000가지, 3000가지가 돼도 질량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응고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상식하면 눈으로 볼 때 하면 제가 옛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밀가루를 갖다 찬물에다 풀어봐라. 밀가루든 쌀가루든 상관없어요. 풀어보면은 눈으로 보면 하얄 겁니다. 또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입자들이 따로따로 돌 거예요. 근데 그놈을 끓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껄쭉한 형태로 달라붙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은 우리 혈액에 각자 여러 가지 성분들이 2000가지, 3000가지로 따로따로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면은 그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사탕으로 말하면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이게 얇은 비닐 이렇게 막을 씌워 놓잖아요. 그래 이 막을 입히는 일은 어떤 게냐면 췌장세포의 배설물 인슐린이 이는 이 막을 입히는 일을 하고 중산 탄닌산은 그 막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탕을 달라붙지 말라고 그 피복을 입혀놓은 걸 다 벗겨버리고 날씨가 뜨뜻하면 어때요? 다 달라붙겠죠. 이 달라붙은 건 혈전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진 거는 고지혈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같이 겸해지고 고지혈증의 그 혈질이 간의 말충보혈관을 막으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뭐냐고 하면 간이 기능이 떨어진 정도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산도 7에서 오고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간경화를 기준하면 산도 7에서 간경화가 온다면 산도 6까지는 병으로 진단할 방법이 없고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산도 7까지는 아무 진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기 꼭지점 상태가 도달해야 우리가 간경화, 간암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이 기능이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현대학으로 진단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쉬고 떨고 쓰고 아리고 이걸 중산 탄닌산이라고 하는데 이 중산 탄닌산을 먹이로 먹는 활동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고 먹이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쓰게 담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중산 탄닌산이 각 영양분마다 피복을 입혀놓은 걸 벗겨버립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밀가루나 쌀가루를 찬물에 풀어놓은 걸 끓인 상태로 혈질을 만들어버려요. 달라붙기 편하게 해요. 그럼 막 혈관 벽에도 달라붙고. 그래서 제가 산을 이걸 분류를 하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 가지수로 나누면 뭐 몇천 가지도 이게 분류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약산, 중산, 강산 해서
이 논리를 그냥 정의하면 그렇잖아요.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데 이게 출발이 되는 거고, 중산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여러분들이 심천생리학은 말 그대로 자연의 공식, 생리이치법이잖아요. 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웬만한 사정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귀 기울여 보면은 더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담석증 혈자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담석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제 빼온 거예요. 이건 현대의학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먼저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천생리학은 이런 진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1. 담석증은 담관이나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요로결석이나 신결석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나 일반인들은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증 중에는 담낭에서 결석이 생기는 담낭 담석증, 담관에 생기는 담관 담석증, 간 내부에 생기는 간내 담석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석이 생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석증 증상. 담석증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은 심한 복통입니다. 우리말로는 소가리, 급체, 위경련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특히 우측 후 상복부 통증과 등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매우 심해서 진통제 투여를 해야 하는 정도이며 적어도 15분 이상 지속하고 길게는 하루 종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듯이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담석증을 생각해야 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서 담낭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총담관 끝에 막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담석으로 막혀 있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면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담석이 막힌 채로 계속 진행되면 통증도 가라앉지 않고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담낭염이나 담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게 추출한 내용이에요. 이제 현대학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 결과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심천생리학은 여기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신장에서 생기나 요로에서 생기는 거 우리가 결석이라고 그러고 간이나 이제 담낭, 그 쓸개 주머니 아니면 담도에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담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천생리학을 우리 인체는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구조기 때문에 심천생리학을 기준하면 담석이나 요로결석이나 생기는 원인은 같다. 단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면 요로에서만 나타나고 간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심천생리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요로에서 담석이 생기든 담낭에서 생기든 간 내부에서 생기든 이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담석은 생길 수가 없는 질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담석이 자라서 담도를 막던가 아니면 염증이 생기던가 아니면 담즙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황달기를 보인다던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건 이제 제가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담석이 너무 커서 현재 고통스러우면은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투석기로 깨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한 번 이렇게 깨내도 거의 90% 이상이 같은 담석이나 같은 결석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담석은 결과물이고 담석이나 결석은 결과물이고 담석이 생긴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기 때문에 담석을 기존에 있는 걸 제거하고 다시 담석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아무리 수술을 반복해도 담석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간경화, 간암 이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주면 그러거든요. 이미 생겨서 커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수술이든 투석기를 통해서 깨고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담석이 너무 적은 경우, 담석이 아주 작게 있어서 아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방법으로도 담석이나 결석이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 부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뼈 관절 부위에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사이에도 담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담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작은 돌멩이처럼 결국은 철분하고 칼슘이 응고된 게 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담석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를 보면 되죠. 간이 피를 우리가 여과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멈추지 말고 신천생리학에서는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를 여과한다는 것은 간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면 돼요. 제가 늘상 강의에서 보면 시구, 떨구, 수구, 아리구가 독이다. 이거는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이다. 이게 중산 탄인산이다. 간이 하는 역할은 이 탄인산을 먹어치우는 역할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간 기능이 간이 혈액 속에 있는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한 만큼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이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산 탄인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철분이 만들어지고 또 철분과 칼슘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화학 반응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담석이 생기려고 하면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칼슘과 철분 수치가 높아져야 돼요. 또 간 기능이 떨어지려고 하면 간은 절대 저 혼자 기능이 안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주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신장 기능은 벌써 그 이전에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진단하느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와요. 그러면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 체세포가 혈액 속에서 먹어치우지 못한 영양분이 밀도가 높아지는 게 고지혈증이거든요. 이 고지혈증도 혈 말초보세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놈이 이 고지혈증의 혈질이 간의 말초보세혈관을 막아버리면은 간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게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산소 부족이 간 세포가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는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고 그 탄인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칼슘을 만들어주는 비정상적으로 칼슘 수치가 높아지고 또 강산과 화학 반응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된 게 담석이다. 그래서 이게 간에서도 생길 수 있고 담도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신장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요로에서 생길 수도 있고 뼈 관절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근육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이거 담석을 이렇게 치료하면 담석을 있는 거를 제거하는 수술은 많이 발달했지만 담석이 생기는 원인 자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 그러니까 간이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는 기능,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줘야 한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완치의 효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단 시각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의외로 신장과 간은
회복이 잘 되는 증세입니다. 신장에서 오는 병, 간에서 오는 병, 심장에서 오는 병은 인체 구조상 심천생리학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완벽한 치료, 그러니까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게 하지 않는 치료 효능은 다른 데 오는 질병보다, 오직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다,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현대의학에 보면 어때요? 신부전증, 백혈증, 아니면 혈액암, 이러면 되게 무서운 병이죠. 근데 진단만 받고 양약도 복용하지 말고 수술도 하지 말고 곧바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심천생리학에서는 그거 위장병보다 빨리 났을 걸, 그것도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재발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고 하면 심천생리학은 복원의술이잖아요. 재생복은 뭐냐?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사람이 자식 낳듯이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고 부모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이게 그저께 순환이 계속 끊임없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이 보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의 효능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면 한 번 완치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을 않는데,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전혀 관여가 없고, 염증이 생기면 뭐 항생제 안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제, 통증 요몬, 진통제, 진정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신장과 간을 그대로 두고 재생 복원시킨다는 거는 현대의학에서 보면 아주 먼 옛날같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소설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현대학자들이요. 이 말을 요점 정리하면은 우리가 담석이든 요로결석이든 결국은 간 기능이 40%, 50%, 60%, 70%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지. 요로결석도 요로에서 생겼고, 신장결석도 신장에서 생겼고, 또 뼈 관절에서 생겼던, 근육에서 생겼던 근본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그래서 근본 원인 치료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으면 기존에 있는 거를 크면 빼내고 작으면 그냥 우리 방법으로도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 이해 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담석을 녹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담석이 어떤 물질의 화학 반응이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게 모든 물질 변화는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나 이것도 칼슘이나 철분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정상 조직도 담석이나 아니면 요로결석이나 이제 비정상적으로 굳는 것도 결국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정상 조직은 세포가 자기 의도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시킨 거고, 이런 담석이나 이런 결석 같은 거는 그냥 피가 돌지 못한 곳에서 산도가 높아져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산도가 높아짐으로써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세포가 의도해서 만든 거고 비정상 조직들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석의 물질은 뭐예요? 중산,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중산 탄인산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콜라겐 성분과 약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굳어진 게 바로 담석이고 결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녹이는 처방을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작은 거 정도는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큰 거는 이거 우리는 사회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핏길이 열려서 피해 유속이 빨라진 다음부터 치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선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만약에 염증이 생겨도 터질 정도 상황이면 수술은 응급처치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작다면 그냥 우리 방법으로 해도 없어지고, 너무 크다면 수술하고 우리 방법으로 사회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재발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이해가 좀 돼요? 이 얘기 이제 연결지어서 하면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TV 보면 백신 맞고 하는 거 심천생리학 공부했다고 하면은 혈액 속에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 건 왜 생긴다고 해요? 심천생리학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혈소판이 녹았다고 하는 거는 강산 물질이고,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혈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중산의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산을 해독해버리면 어떨까요?
혈소판을 녹이지도 못하게 하고 응고도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러 갈 때 그날부터 3일 정도만 이 강산만 해독해줘도 그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심전생리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대처할 정도는 돼야 심전생리학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치료점은 그래요. 사람마다 신장과 간이 30%, 50%, 70% 떨어진 정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심전생리학에서는 조혈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헤모그린 수치가 우리가 12.5에서 한 14까지를 정상이라고 보고 12점 밑이는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데 헤모그린 수치가 한 14까지가 정상인데 15, 16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빈혈이나 똑같아요. 조혈 기능이 망가진 거. 이걸 이제 심전생리학에서는 가상철이라고 그래요.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강산과 화학반을 일으켜서 철분이 만들어진 것을 심전생리학에서는 가상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리의치를 적용하지 않고 통계의학적으로 보면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전부 혈액 속에 철분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간을 망가뜨린다. 이 말하고 심전생리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비정상적 심전생리학은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은 거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짜 철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현대의학은 철분이 간을 망가뜨렸다 생각하고 하니까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심전생리학을 기준한다고 하면 어혈 300g을 빼면 철분제 2앰플을 맞으라고 그래요.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이전까지. 왜냐하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속에 식중독균, 유해균이 많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 유익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철분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먹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기 이전까지만. 그래서 저도 2, 3번을 요즘 지금 사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중계방송 하면서 내 몸 관찰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안경도 꼈고 안경을 안 끼면은 사물은 봐져요. 그렇지만 글은 못 읽어요. 이게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내가 1년 길게 잡아서 1년 6개월이면 안경도 벗고 머리도 다시 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제 피부도 지금 보면 검버섯 같은 게 이렇게 까먹까먹 여기 보이는데 검버섯까지도 싹 없어집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생 복원 능력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시작할 때 이게 한 부류만 딱 얘기하면은 이게 한 30분 강의에서는 얘기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부분만 끊어서 얘기해버리면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부작용 나지 않느냐. 근데 사회를 하다 보면 조금 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호회에 가서 모임방에 가서 이걸 배우는 이제 동호회에 가서 여러 명이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간격으로 300g씩 계속 뭐 3개월, 5개월 빼도 피부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좋고 피검사 해보면 헤모글린 수치도 안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세 번만 빼도 헤모글린 수치가 뚝 떨어져서 몸이 붓고 숨이 차고 뭐 귀에서 북 치는 소리가 나고 이런 부작용이 나거든요. 이게 조혈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장과 간이 이제 30%, 40%, 50%, 70% 망가지면서 조혈 기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혈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중환자로서 가장 이제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게 보사의 균형을 유튜브에서 하면은 그 5번에 보면 모라백이 나와 있는 건 이제 아주 중환자 기준이고 아주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예배 사람은 책에 나온 대로라면 236, 236, 238, 23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고 그 사회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8번 혈 이름이 이제 이 담석증을 재발하지 않고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8번을 빼야 되죠. 8번 혈 이름은 뭐예요? 신간혈이잖아요. 신장 앞자를 따고 간 앞자를 따서. 그래서 8번을 빼주면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의학의 이제 통계의학으로 보면 간이 간경화로 굳어 있거나 지방이 있거나 염증이 있어야 간이 나쁘다고 하지.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병이라고 진단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 간이 돌처럼 굳었다. 간암이 왔다고 하는 거는 이미 말기 증세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 산도를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간경화, 담석형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 산도 7에서 오고, 암은 산도 8에서 온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담석이나 간경화를 기준으로 하면 간경화나 담석이 산도 7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산도 6까지는 병이 아닌 거예요.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산도 7까지는 암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걸로 되면 내 이론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산도 6이 됐고 처음부터 산도 7이 됐고 8이 될 수가 있겠느냐. 1, 2, 3, 4, 5, 6, 7 올라갔지.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의 꼭지점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 이 말은 내가 왜 꼭 짚어주냐고 하면은 담석이나 요로 결석은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석이 있는 사람이 간 검사니까 나는 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간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하는 역할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간이 중산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면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면서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철분하고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탄인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진해지면 검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눈 주변, 입술, 손바닥 안쪽, 여성인 경우는 생리혈이 검게 나오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고 이때쯤 되면은 피부에 뽀드락지, 그러니까 여드름같이 이런 염증성 질환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피부가 염증이 오고 깨끗한 사람은 그게 간 피부와 이 겉의 피부가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지면 얼굴이 누런빛으로 돌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검푸른빛이 되고 몸에 염증성, 뽀드락지 같은 그런 작은 염증성이. 근데 이것이 특정 부위만 나는 거는 우리 몸은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힌 부위는 피의 유속이 느리고 유속이 느린 데는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은 데서 결석도 생기고 담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 치료, 뭐든지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심천생리학 아니면 해결책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들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5년, 10년, 20년 치료해도 완치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병이 커지지 완치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의학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사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4번 하고 그거 1년, 1년 6개월 한다고 해서 결국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들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심천생리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현대의학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치료의 정답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 의사들 하나도 아플 사람, 죽을 사람 없어야 됩니다.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천생리학은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려고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만들어진 생리 구조, 자연의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이 있지 근본 생리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지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사혈하는 이런 많은 인내력이 좀 필요할 뿐이지만 1년 6개월 어느 분도 내가 오늘 무슨 멘트가 있어요. 1년 6개월 노력해서 한 20년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그게 내가 긴 시간이냐. 당신도 고혈압 나가고 당뇨약, 심장질환, 고지혈증 약 10년, 20년 먹어도 갈수록 병이 악화되지 완치된 사례 있느냐 물으면 어때요? 그럼 심천생리학은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정상이에요. 본인도 정상이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크가 일어났다. 쇼크 왜 일어났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을 피복을 버겨서 쇼크가 일어났다. 통증이 온다? 통증은 왜 왔을까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혈액이 근육을 경직시키니까 거기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게 화학 반응 이치나 생리 이치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다. 그래서 지난번 제 강의 때 이런 화학 반응의 이치는 중산과 강산의 한 중간 지점의 정도가 지금 만들어진다. 그래 그 물질은 쉽게 얘기해서 백신을 만들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 배설물이 지금 이런 말질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산을 해독하면 어떨까요? 부작용을
현격하게 적어도 95% 정도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통계학으로 찾으려면 해결책이 없지만 나처럼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해도 아마 이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해서 백신 맞고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다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심전생리학을 배웠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면 심전생리학을 배웠다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심전생리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담석증 정리합시다. 담석증을 치료하는 것은 8번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이미 형성된 거는 어때요? 녹여서 빼내야 되겠죠. 이거는 식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이미 통증이 많이 발생하면은 수술해서 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너무 커서 통증이 심하면 수술로 빼내고 재발하게 할 수 있고 작고 아직 통증이 없다고 하면 우리 방법으로도 작은 건 녹아서 소멸될 수 있다. 그 사혈점은 8번이고 그럼 이제 8번은 어때요? 근본 원인 치료죠. 근데 이제 이 담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위는 인체 어느 부위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담석이나 간에서나 이런 거는 특정 부위에 정해져 있지만 관절이나 근육 속에서 생기면 인체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체 한 몸이라고 해도 어혈이 많이 막인 데만 특정 한 부위만 산도가 높으면 그 높은 데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소리거든. 그건 어때요? 쫓아가서 빼주면 되겠죠. 어느 부위에서 생겼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성 피로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다. 고혈압을 진단받았다면 간 기능까지 떨어진 거다. 이제 피곤할 때 약간 당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췌장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 말을 잘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만성 피로, 고지혈증, 비만 초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단계에서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 버리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고혈압 막을 수가 있고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이런 담석도 생기지 않지만 당뇨병까지 악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뇨까지 악화가 돼도 어때요? 혈관이 막혀서 발가락 썩으면 잘라내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하면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방법만 지금 의술이 그쪽으로만 발달했지.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만 된다고 하면 적어도 97% 정도는 당뇨병 자체가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게 하는 치료 방법을 놔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일러준다는 앞서 강의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딱 정리해보세요. 1차 방언은 가래가 하고 2차 방언은 항체가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도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은 감염이 돼도 그냥 감염된지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은 항체가 생겨 있을까요? 항체가 안 만들어졌을까요? 항체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항생제를 너무 과다 복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이걸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항체의 다양성을 잃었기 때문에 백신은 심전생리학에서도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걸 맞고 보면 혈액이 응고되고 혈소판을 녹이고 신경선의 피복을 녹이면 쇼크나 여러 가지 그 합병증들이 발생하는데 그 산을 해독해주는 방법 가지고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 어때요? 의외로 심전생리학이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 가장 장점은 뭐냐? 심전생리학은 제대로 배워서 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본래 기능 자체를 복원시키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함께 심전생리학을 접했으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가족 중에 한 가족에 한 사람만 제대로 배워도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은 응급처치하는 쪽으로 응급처치하는 건 현대의학이 아주 빠르잖아요. 그렇지만 병을 근본 치료하는 거는 심전생리학이 하고 응급처치하는 거, 응급처치와 진단은 현대의학이 하면은 서로가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오해하면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잡혔으니까 그 현대학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을 같이 곁들여서 진단해야 올바른 진단이 나오고 병의 근본 원인 치료가 돼야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